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책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론 관련돼 가지고는 올해 그 모의고사에 그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심신 상실자라든가 아니면 원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 즉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된 해결 방법들,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즉 유전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중요 논점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유전착 관련된 논점들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본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다기보다는 본 시험에는 한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유전착과 관련된 그 쟁점들이 올해도 모의고사로서 1차, 2차에 두 번이나 출제됐었고, 특히나 이제 명예훼손죄 유전착과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서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임론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책임 이론, 책임 능력 관련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론, 그러면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갖추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걸 우리가 책임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 책임론에서는 결국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 이 불법 영역에서 확정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자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겠는가, 즉 비난 가능성이 우리가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난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나쁜 놈이다 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신 능력이 없다, 정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신 능력이 없으면 좋은 얘기를 할지 나쁜 얘기를 할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랑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 책임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법조문 보면 9조부터 10조, 11조 정도까지가 책임 능력 관련된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 교환 보면 그 의의 첫 번째,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를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귀책 능력, 이걸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임 능력은 책임의 하나의 조건이냐 아니면 책임의 전제냐 했을 때, 책임의 전제라고 보는 것이 그 책임 판단의 전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책임 판단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책임 판단의 전제가 된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통설적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책임 능력은 어떻게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지 않다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형법이 어떤 경우에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은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요. 단지 우리 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법조문 자체에서는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쭉 규정해 놓죠. 형사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뭐 한정책임 능력자라든가 농화자를 규정해 놓으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능력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형을 갖다가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책임 능력은 책임의 전제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책임 능력을 적극적으로 근거 짓는 규정은 없고 우리 형법의 입법 태도는 소극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의 전제다 할 때 책임 능력과 관련돼 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다면 논할 필요 없어요. 책임 능력이 있다면 이제 밑에 규정을 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책임 능력이 없다, 있다 관련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임 무능력자 아니면 한정책임 능력자라고 규정을 해놓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가 누구였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형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책임 미성인자, 만 14세 만이란 말은 안 되어 있지만 그냥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그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일률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심신상실자로 10조 1항에 심신상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심신상실자로 규정하고 있는 10조 1항을 보면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뭡니까? 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뭐요?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심신상실자라고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신장애 사유, 심신장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신이 뭐예요? 마음 심자에다 정신 심자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심신상실자라고 보는 겁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정신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그다음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면 심신상실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10조 1항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인 능력자로서 우리가 10조 2항의 심신장애로 인해서 변별 능력이 약하거나 의사결정이 약한 사람을 한정책임 능력자, 심신미약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조 2항이 규정하고 있고, 뭐 입법론적으로는 삭제된다는데 11조에 이제 그 농화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형법은 기본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규정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아예 없고 책임이 감경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 능력 관련된 여기에 뭐 개별적인 뭐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 정신병이라는 건 심신장애에 당연히 해당하죠. 정신병질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신병질이 정신병만큼 심각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심신장애가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명정자, 우리가 만취자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하는 것들 그럼 이상한데, 만취자가 이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는 뭐 쉽게 판단이 돼요. 객관식적으로 뭐 어디에 뭐에 판례가 있다 할 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의 객관식적으로는 요 정도의 내용들 법조문들을 잘 이해하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 원자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서 원자행위라는 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식용으로 나오는 것은 한정돼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거기 원자행 관련돼 가지고 뭐 의의를 잠깐 보시면은 책임 능력자가, 그러니까 원인 행위 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한 행위로 나간 경우, 그게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독일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설이 옳다, 어느 학설이 틀리다 막 대립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 형법은 특이하게 10조 3항에다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라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존에 알았던 원자행 관련돼 가지고 뭐 4분설, 8분설, 12분설 이런 학설들은 우리 형법을 해석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는 범죄 체결론에 의한 원자행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 두는 게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거나 뭐 사례형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원자행 관련돼 가지고 원자행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을 정신 능력이 있는 상태,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 사람 직접 찔러 죽이면 살인죄가 돼요. 근데 심신상실자 상태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지만 책임 능력이 없어가지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심신상실 상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 의사로 미리 만들어가지고 심신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행위, 그걸 우리가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뭐 필요 없는 거지만 객관식 용어로 좀 본다면, 그럼 여기서 원인 설정 행위가 있고 그 실행 행위가 있죠. 자, 원인 설정 행위가 뭐 있고 실행 행위가 있다. 원인 설정 행위 대부분 다 이제 음주 행위로 예를 들고, 음주 상태, 만취 상태에서 살해 행위를 예를 들어요. 자, 이렇게 원인 설정 음주를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했다, 살해행위를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객관식용으로 나올 때는 형법상의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 있죠. 행위
책임, 동시존재 원칙이 있고, 또 하나의 원칙은 실행행위, 정형성의 원칙.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있는 행위는 최소한 일정한 유형의 어떤 그 법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행위와 책임은 행위 당시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게 동시존재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원인 설정 행위와 실행 행위를 봤을 때 음주 행위를 할 때 실행의 착수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 음주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본다면 행위와 책임은 어떻게 돼요? 행위를 할 당시에 음주 행위를 할 때 책임 능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를 실행의 착수로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실행을 착수, 이쪽으로 설명할까요? 이거는 잘 지켜져. 원인 설정 행위에 대해서 실행 착수를 보면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은 잘 지켜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얘가 음주하는 행위가 자기 스스로 음주하는 행위가 살인 행위를 평가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행위의 정형성 원칙은 잘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실행 행위 자체를 술을 만취 상태에서의 어떤 살해 행위 자체를 갖다가 그 실행 행위의 착수로 보게 되면 이때는 칼로 찔르는 행위할 당시에는 책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칼로 사람을 찌르려는 행위는 살인 행위의 정형적 행위로서 이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원인 설정 행위에다 실행의 착수를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실행의 착수를 둘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어느 원칙은 지켜지고 못 지켜진다가 객관식용으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 우리 판례 통설은 실행행위 자체에 뭐가 있어요? 실행행위 자체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다. 자, 그 대신 이 둘은 뭐예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 불가분의 연관성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벌성에 관련된 뭐 다수설과 판례 입장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때는 이건 지키지만 못 지킨다. 실행 행위를 살해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때는 이건 못 지키지만 이걸 지킨다. 그래가지고 교재마다 뭐 구성 요건에 무슨 뭐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 뭐 예외를 인정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용어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기본적으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이 실행 행위에다 실행의 착수를 보고 이 둘 사이의 불가분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가벌성의 근거로 찾는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자, 이게 과거의 논의였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걸 나누죠. 나눠가지고 여기에 원인 설정 행위 시 여기에 고의가 있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 여기에 고의가 있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면 고의에 있어서 원자행. 그 다음에 나머지 잠시만요. 가끔 카메라에서 사라졌다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과실과 이거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이거라든가 이것과 이거는 전부 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류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독일 논의를 그냥 가져온 것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논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자행 관련돼 가지고 10조 3항이 10조 1항이 심신상실이고 10조 2항이 심신미약이에요. 10조 3항이 원자행입니다. 자, 10조 3항은 원자행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조 3항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했어요.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전 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 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신장애 상태, 심신상실 상태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고 그냥 책임 능력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이게 바로 10조 3항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기존의 논의들은
이것도 논란 좀 밑으로 다시 옆으로 쓰면은 위험 발생을 야기한 경우와 그다음에 자의로한 경우, 그리고 여기를 고의, 여기 고의, 여기 과실, 여기 과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이것과는 이렇게 이래가지고 4분설이다 또 8분설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 논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고의에 의한 원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과실에 있어서의 원리의 자유로운 행위를 다 인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는 명확하게 보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해서는 판례 입장을 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 고의가 여기서 책임론에서 확정될 문제입니까, 원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고의는 어디서 확정돼야 돼요? 고의라든가 과실이라는 건 어디서 확정되는 건가? 여기 보면은 객관적 성립권이고 주관적 성립권이 있고,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범위 확정되는 거죠.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범위 확정되고 여기까지 확정됐을 때 이 확정된 불법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책임 영역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와서 고의 과실을 갖다가 논할 수는 없다. 결국 고의 과실은 어디서 논해야 된다? 여기서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기존의 논의들, 이런 논의들도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고 보고, 그래도 여러분도 거기 교환해 보는 것처럼 의의해놓고 가벌성의 근거는 제가 아예 뭐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아까 보면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론으로 범죄 체계론에 의한 해석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성균대학교의 김성동 교수님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하셨고, 요즘 많은 젊은 학자들이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견해인데, 이건 뭐냐? 범죄 체계론에 따라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위험 발생의 예견을 하고 자의로를 갖다가 이걸 고의다, 이거 과실이다, 고의, 과실, 고의, 과실,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자, 그럼 사람을 찔러 죽일 때 고의로 찔렀냐, 아니면 과실로 찔렀냐를 2단계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간 사람은 고의로 확 찔렀습니다. 만취 상태였어요. 이거는 실수로 찔린 게 아니라 진짜 고의로 찔렀네? 그럼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확정되고, 구성 요건과 위법성이 확정됩니다. 불법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확정되면 그 사람은 이제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취 상태였다?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취 상태가 된 이유를 따져보니까 술을 스스로 마셨어요. 술을 스스로 마시고 자기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 발생을 예견한 상태였냐 봐가지고 이 두 개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개가 인정된다면 그땐 전 2조를 적용 안 해가지고 심신상실 상태였지만 10조 1항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 체계론에 의한 원자형의 해석 방법이에요. 김성문 교수님 교과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뭐 또 다른 교수님 교과서에도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88페이지에 보면은 그 박스로 정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형에서 고의에 의한 원자형이냐 과실에 의한 원자형이냐 할 때 고의냐 과실이냐 어디서 확정되는 거다? 이 구성요건 위법성 단계에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스 보면은 뭐 정신장애 상태의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 불법행위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위법성 단계에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고의범이라면. 과실범이라면 거기서 과실 불법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능력 여부를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 무능력이냐 아니면 한정 책임 능력이냐를 먼저 확정을 해요. 확정을 하고 이 10조 사망 관련돼 가지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위험 발생을 얘기했냐. 그렇다면 이거 적용하지 않고 10조 사망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10조 1항 각자 10조 1항이나 10조 2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박스에 보면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성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그 위험 발생 유무라든가 그 위험 발생의 예견이라든가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긍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0조 사망을 적용해 가지고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발생을 스스로 예견했거나 자기 스스로 술을 마신 게 아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는 10조 1항, 2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실범도 똑같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간단한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없다가 뭐 2005년도쯤에 김성돈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한국법학원의 논문 대상을 받은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우리 형법의 해석론이다. 이거는 10조 사망을 우리 형법대로 우리 의사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론이다 가지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뒤에 원자인 관련돼 가지고는 객관식 시험 문제는 아까 봤던 그런 가벌성의 근거 문제 정도만 시험 문제 나왔고, 이 뒷부분의 해석론은 시험 문제 객관식이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주관식에도 거의 못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도 그 모의고사 보니까 그 2차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고,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도 1차 모의고사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어서는 강의 교환에 이 책임 능력 관련된 부분은 별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다 이런 부분까지 좀 추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변호사 시험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출제는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이제 그 모의 시험에서 이제 올해 2020년도에 그 2차 이문에 보면은 2차 이문을 쭉 정리해놨죠. 2차 이문을 쭉 정리해놨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원자행과 관련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갑은 같은 좀 읽어보면은, 그 갑은 같은 동네 사는 을로부터 여러 번 놀림을 당하자 을에게 전화하여 뭐 사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폭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을은 공포심을 느껴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었으나 사과하지 않으면 갑이 약간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갑이 그렇게 위해를 가하기 전에 갑을 죽여버려야겠다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직접 실행을 하면 범행이 들통날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협박을 하니까 을이 내가 차라리 얘를 먼저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 관련돼 가지고 좀 보면은, 자, 갑이 먼저 을한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을은 얘를 먼저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생각을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얘를 직접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인자가 되니까 얘가 누구한테 시켜요. 시키기 때문에 누구한테 시키냐? 얘가 얘한테, 병한테 살인을 교사하죠. 근데 얘가 가서 얘를 갖다가 실행합니다. 살인을 실행을 해요. 얘 이제 노숙자인데 그 밑줄 친 부분입니다.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만 원 받았다. 500만 원 받기로 하고 착수금은 200만 원 받았는데, 병이 노숙자인데 그 밑줄 친 부분에 다음날 밤 9시경 식칼을 들고 갑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병은 용기가 나지 않아 준비한 소주병을 2병 넘게 마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살인 교사니까 살인을 실행하는데, 실행할 때 어떻게 해요? 얘가 만취하죠. 만취하고 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이미 확정이 겁니다. 자, 심실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0여 분 후 귀가하는 갑을 발견한 병은 갑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식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만취 상태에서 실행,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병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죽으면 되는데, 뭐 죽으면 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죽었으면 살인자가 되는데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요. 그 밑에 보면은 결국 뭐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이 흘리고 간 지갑에서 뭐 이제 신용카드를 빼가지고 음식점에서 뭐 계산해서 먹고 뭐 인출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우리가 형법 강론에서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에서 제가 주로 다뤘던 논의들이 그대로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뭐 신용카드 관련된 범죄들을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딱딱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가 과연 원자행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갑을병의 재책 중에서 뭐 갑의 재책 협박죄 관련돼 가지고 한 5점 정도고, 병의 재책이 이제 원자행 관련된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모의고사 하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지, 실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돼야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얘가 만취 상태였는데, 소주 2병 먹고 만취 상태예요. 소주 2병 먹고 만취 상태였다는 건 뭡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오는데 칼로 찌를 수 있다? 제가 볼 땐 뭐 출제를 하게 되면은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에서는 한두 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출제하기 때문에 뭐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행위를 보고 병의 행위를 살인 미수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병의 행위를 살인 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살인 미수에 해당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조각할, 책임 능력을 부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강의 교환 보면은 이제 채점 평가표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채점 기준표에 살인 미수의 원리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갑은 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원자행이 된다. 병은 갑을 살인의 고의로 칼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살인 미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범죄 체계론에 의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 체계론에 아까 해석하면 병이 갑을 찔릴 때 잘못해서 찔렀습니까? 고의로 찔렀습니까? 고의로 찔렀죠. 자, 여기서 고의범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살인미수가 논해지고, 이 살인미수와 관련돼가지고 유업성조각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의 불법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인미수의 불법이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책임 능력 여부를 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그런데 범행 시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자행이 문제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병은 심신상실, 만취 상태를 자의로 야기하였다. 아까 이제 원인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했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자의로 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위험 발생을 충분히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두 가지 요건, 자의로 야기하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였으므로 10조 사망에 의하여 살인 미수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이게 범죄 체계론에 따른 해석입니다. 즉 고의에 의한, 고의범죄 살인 미수니까, 그러니까 원자행이 살인 미수에 대한 원자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냥 살인 미수의 죄책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박스에 파란색으로 좀 돼 있죠. 그 파란색 고딕체로 돼 있는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던 그 채점 기준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병은 범행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아 음주를 했는데 살인의 의사를 음주하였고, 그다음에 음주시 살인을 예견하여 그 고의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술도 고의로 마시고, 그다음에 살인을 예견하여 고의가 있었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고 행위 시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 미수의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건 기존의 견해에 따른 해석이에요. 이건 뭐예요, 결국? 이건 다 섞여 있어. 뭐가 섞여 있냐? 자, 원인 설정 행위, 그다음에 실행 행위 관련돼가지고 원인 설정에 술을 마실 때도 고의가 있었다. 실행 행위할 때도 고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원자행위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박스에 있는 해석은 기존에 있어서의 뭐 독일 해석론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지 형법 10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출제를 누가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뭐 이거는 해석론이 틀린 해석론이다. 정확히 보면 우리 형법 10조 3항의 해석론에 올 때는 범죄 체계론에 따른 해석이 맞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자행 관련된 내용들은 요 정도의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2차 모의고사 8월에 본 모의고사인가요?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아니라 1차 모의고사 6월에 봤던 모의고사와 관련돼 가지고 또 비슷한 유형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90페이지에 2000년 모의고사는 심신상실과 관련된 논점인데, 그 갑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을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노숙자 병에게 살해를 약속하고 을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갑은 병에게 을이 자주 다니는 장소와 시간, 을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독성이 매우 강한 스프레이를 한 통 주었어요. 뭔가 좀 살해를 구성할 때 어떤 사건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죠. 근데 병은 갑이 시키는 대로 이를 준비해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지키고 있다가 을과 외모가 유사한 C가 나타나자 바로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맹독성의 가스를 흡입한 피해자 C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사망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병은 분별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갑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간헐적 약물 중독에 의해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쉽죠? 자, 왜냐면은 관련돼가지고 그 갑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을을 살해할 계획을 세워요. 자, 그 다음에 결국 갑은 어떻게 해요? 을을 갖다가 살해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살해 계획을 잡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해하는 게 아니죠. 을을 살해하는데 이렇게 살해하면 자기가 걸릴 것 같으니까 병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병은 가서 얘를 살해했어요. 살해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을이 아니었다? C였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논점은 이제 얘가 살인을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된 문제에 있어서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가 얘한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거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 문제는 얘가 C를 죽인 거에 대해서 법정적 부합설이든 구체적 부합설이든 뭐요? 객체의 착오는 둘 다 발생한 사실의 기술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 때문에 병은 C를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살인죄에
정범이 되겠죠. 피교사자는. 근데 실제로 보면 얘는 뭐다? 얘는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죄에 있어서 구속요건 인정되고 위법성 인정되고 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겁니다. 책임이 왜 조각돼요? 이미 법적 지문에서 나왔죠. 갑은 얘가 정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였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문 자체 마지막에 책임 능력이 없었다 얘는. 그 책임 능력이 없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구속요건에 나가고 위법한 행위 했기 때문에 얘는 교사범으로서 성립 가능하냐? 뭐 제한적 정범 형성이 가능하겠죠. 뭐 그런 논의들을 쭉 이제 이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핵심 쟁점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병의 죄책은 쉬워요. 그냥 5점 이게 30점짜리 문제인데 얘는 5점이고 얘의 죄책을 논하는 게 한 25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점짜리 문제는 빼놨습니다. 뒤쪽에 우리가 그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그때 살펴보고자 좀 빼놨고 이러한 정도의 채점을 보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이 채점 기준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제 병의 죄책, 갑의 죄책은 병의 죄책 5점, 갑의 죄책 25점인데 병은 이제 C에 대한 살인죄. 병이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느냐. 자, 얘가 얘에 대해서 객체의 착오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중요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 사실의 기술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을 나눠놓고 위법성, 검토할 만한 위법성 누각 사유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구성요건 체계에 따라 가지고 이 구성요건에 관련돼 가지고 착오 문제 논하고 위법성 논할 거 없음. 책임 관련돼 가지고 그 병은 간헐적 약물 중독에 의해 행위 당시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책임 조각된다. 이제 없다.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혹시 그 뭐 채점 기준표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채점 기준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특정 범죄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술을 마신 것은 아니므로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이건 사족이죠. 사족이 아니라 필요가 없죠. 채점 기준표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문 자체 2000년 올해 1차 1문에는 이 병에 음주 사실이 안 나와요. 음주 사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술 마신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미 교환해서 뭐라 했어요? 심신 상실자다. 지문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걸 간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그 가로 열고 보완 처분의 가능성은 남았다 그랬는데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답안 작성한다면은 살인죄 구성권에 해당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책임 능력 관련돼 가지고 그 간헐적 약물 중독에 의해서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 그리고 다만 조건을 달고 단 보완 처분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치료 감호 처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준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채점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아는구나 해가지고 가점의 아니면 가점이 실제로 주거나 아니면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다른 답안도 좀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기존에 제가 했던 강의들 중에서는 책임 능력 관련돼서는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2000년 모의고사 1차, 2차에 원자행 관련된 문제, 심신상실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강의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자행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나올지는 의심됐지만은 이렇게 나왔다면은 누구라도 특히 이제 범죄 체계론에 의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범죄 체계론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들도 여러분들이 갖춰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잠깐 마치고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